진폐증을 렌즈를 깎는 스피노자의 명료한 직업병. 1250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유대교회 문 앞에 젊은 철학자가 내팽개졌다. 화난 유대인 무리는 질지어 한 사람씩 쓰러진 그를 밟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회당 안에는 짐승의 피를 닮은 대야에 참석한 한 사람 수만큼 촛불이 켜져 있다. 다같이 저주의 저물을 읊조린 뒤 한 사람씩 촛불을 끄고 사라졌다. 마지막 촛불이 꺼지면 젊은 철학자의 영혼이 사라지게 된다. 청명한 머리로 5살의 미래의 랍비로 낙점되었던 바르흐 스피노자는 24살의 유대 공동체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파문을 당해 영혼이 사라졌다. 신을 부정하고 교리를 비판했던 이유다. 온갖 해유와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한미론의 관점에서 유대교의 유일 시인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스피노자가 신학에서 철학을 구해낸 철학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유다. 할아버지는 고향 포르투갈에서 종교박해로 할머니가 마녀로 몰려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걸 보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프랑스를 거쳐 네덜란드에 정착했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의 유대 공동체는 종교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구성원인 스피노자를 줄곧 협박했다. 종교의 자유는 어떤 것일까?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그는 한때의 젊은 강신도에게서 칼침을 맞을 뻔하기도 했다. 모든 광기의 시대의 스피노자의 철학은 빛처럼 명료했다. 그는 철학을 기하학처럼 풀어냈다. 공리가 참여는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다. 자연 이상 자유 같은 요소를 삼각형의 각이나 원의 지름을 다루면서 그는 신은 자연이라는 범신을 주장했다. 추방당한 철학자는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제안도 공손하게 거절했다. 자신에게 바치는 책을 하나 써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는데도 말이다. 광학의 발달은 스피노자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명칭의 빛에 탐닉한 스피노자는 어릴 때 배운 유리 연마 기술로 생계를 꾸렸다. 죽음이 두려운가? 죽음의 공포는 비련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했다. 1677년 2월에 네덜란드의 해외의 흐름한 드락방을 찾아온 친구와 함께 평소처럼 닭죽을 먹고 허수치 주인과 더불어서 잡담을 나눴다. 스피노자는 언제부터 사과나무를 심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시신마저 바로 사라져 훼손당할 만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하숙 집주인은 조용히 스피노자의 유언을 실행했다. 진폐증은 먼지가 쌓여서 상처가 생기면서 허파가 굳어지는 질환이나 숨이 차고 기침과 가래가 나오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걸리기가 쉽다. 진폐증 큰 먼지는 기침으로 배출되지만 작은 먼지가 허파에 쌓이기 때문이다. 진폐증. 두 눈을 잃은 덕에 목숨과 명예를 얻은 존 밀턴은 하느님은 빛도 주지 않고 나처럼 일하라고 하실까? 1644년 어느 날 영국에서 국왕 찰스 1세를 내쫓고 청교도 혁명으로 집권한 공화정에서 외교 비서관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던 존 밀턴은 두 눈이 몹시 아팠다. 공화정을 비롯한 다른 유럽 왕국에 대응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가을한 탓에 시력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다. 12살부터 책을 읽고 쓰느라고 조정전에 잠을 잔 적이 거의 없다. 나이 44세에 1652년에 어둠이 새까맣게 몰려왔다. 빛을 잃어버린 실명이 천국에서 쫓겨나는 실력원으로 이어졌을까? 밀턴 됐고 1658년 공화정을 이끄던 올림버 크롬웰이 죽고 2년 뒤에 찰스 2세가 황정으로 되돌아오면서 공화주의자 밀턴은 감옥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다. 국왕이 물었다. 그대의 실명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두 눈을 읽자 집필활동이 오히려 활발해졌다. 시력을 거나서 유일한 재능인 글쓰기를 빼앗게 두고 한탄하던 밀턴은 장님이 되자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글을 썼다. 늙음하게 통풍과 폐결핵에 시달리던 밀턴은 1694년 11월 이승에서 눈을 감고 낙원에서 눈을 떴다. 향년 65세. 망막박리, 망막이 눈에서 생기는 것이고 녹내장 눈에서 내려 시신경이 망가져서 시력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빛을 훔친 벌로 조울증하려는 렘브란트 반 레인은 빛과 어둠을 강하게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인간의 섬세한 감정을 화폭에 만든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빛을 훔친 화가는 어둠을 잘 다루었다. 화폭은 온통 어두운
해갈색이다. 빛의 차원도 달렸다.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 거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자화성만 해도 80점이 가까이 된다. 자화성에 드러나는 얼굴은 절반 이상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있다. 빛과 어둠을 너무 극명하게 대비시킨 탓일까. 화실 남아있던 그의 자화성은 모두 주름이 자글자글한 검은 그레이프 천으로 덮였다. 조울증. 극단적으로 기분이 들뜨는 조울증과 가라앉는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흑사병의 비극을 희곡으로 바꿔낸 윌리엄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은 왜 비극으로 끝났을까? 원수지간의 양쪽 집안의 반대는 비극의 시작일 뿐이다. 드센 부모의 반대에 멀리 야반도주하려던 계획은 안타깝게 실패했다. 가군들의 줄리엣은 가짜 독을 먹고 잠에 빠져서 무덤에 버텼지만 로미오는 아직도 각본을 알지 못한다. 인류가 겪은 가장 큰 팬데믹인 흑사병의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비극으로 만들어버렸다. 맥베스는 장례정 소리가 울려도 누가 적는지 묻는 사람이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흑사병과 함께 살았다. 그가 태어난 1564년 영국 런던에서 4명 중에 1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다. 1600년 동인도 해서가 설정해서 빠르게 발전하는 런던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불길한 도시였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셰익스피어는 이를 질환을 직접 앓거나 바로 곁에서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1616년 4월 셰익스피어는 시인 마이클 드레이턴이 개간 시인이 된 걸 축하하기 위해서 극작가 벤 존슨과 셋이 모여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셨다. 술은 역정을 일으키긴 하지만 섹스에는 실패하기도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창작력을 불러일으키던 술은 셰익스피어가 더 이상 글을 쓸 게 없게 만들었다. 향년 52세 마녀의 연대로 숲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죽음을 예감한 맥베스가 외치는 독백이 마치 셰익스피어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인생을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고 정정거리고 돌아다니지만 얼마인가 잊히고 마는 불행한 배우일 뿐이다. 흑사병. 지에 기생하는 지배력이 옮기는 패스트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급성 감염질이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져서 사망할 수가 있다. 폐혈증형이다. 가래토청이다. 이렇게 폐혈증도 폐렴형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감염이 되어져서 3장에서 그래서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떠났다. 나무에서 생태계의 난소를 찾은 왕거리 마타이, 왕거리 무마 마타이 1940년 2011년까지 사셨네. 무타 마타이. 할머니는 마을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가리키며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이 나무는 신성하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아프리카 케냐의 키쿠족이 숭배하는 무구모 나무다. 덩굴로 무성히 뻗은 무화과 나무로 100년 넘게 높이 10m 넘게도 자라기도 한다. 소원을 빌기도 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왕가리 마타이는 마을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서 소스라쳐서 놀랐다. 영혼을 적시던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얼청이를 연못도 말랐고 전설이 무성인 숲도 사라졌다. 할머니가 건드리면 안 된다던 상처 입은 무구모 한 그루만 달랑 남았다. 대규모 농장을 짓기 위해 마을을 통째로 재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물학을 전공한 마타이는 케냐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부터 심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당국은 무지렁이 시골 안낙네가 나무를 심거나 관리할 수 없다고 무시했다. 마타이는 여성들이 나무에 관한 정보를 읽거나 쓸 수 있도록 가르친 뒤에 씨앗을 하고 묘목을 심고 돌보겠다. 가난한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살아남은 한 그루마다 10센트씩 주었다. 1977년 케냐에서 불붙은 그린벨트의 운동이다. 나무를 심은 것은 평화의 씨와 희망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심었을까? 나무엔 트리 우먼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래서 30년 동안 케냐에 심은 나무가 3천만 그루가 넘고 아프리카 전역에 4,500만 그루가 넘는다. 심은 나무보다 베는 나무가 더 많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독재 정권은 원시림을 벌목한 뒤에 개발 이권을 지지자들에게 나누었다.
마타이는 나이로 위해 우후루 공원이나 가르라우스 볼케바라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깡변의 경찰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갔다. 분노한 마타이의 관심은 저절로 나무와 여성과 인권과 정치로 커져갔다. 부인의 저돌적인 행보에 당황한 남편이 이혼하면서 자신의 성을 쓰지 못하게 하자 마타이는 A를 하나 더 넣은 마타를 내세웠다. 나무 심기를 시작한 마타이의 돌풍은 점점 드세졌다. 2002년 국회의원과 환경자원부 차관이 된 데 이어 2년 뒤에 환경운동으로 여성인권 민주주의에 기여한 건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을 인정받은 것이다. 독재정권의 강제구금과 암살 위협은 마타이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시민나무들이 숲으로 점점 울창해지는 만큼 마타이가 뿌린 평화의 씨와 희망의 씨가 멀리 퍼져나갔다. 왜 그랬을까? 독재정권의 병폐를 낱낱이 까발리던 마타이는 자신의 병만큼은 철저히 숨겼다. 난소합니다. 나무처럼 모든 것은 한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합니다. 마타이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나무가 뿌리를 뻗으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자연을 좋아했는데 어떻게 난소였을까? 생태 영성의 난소였을까? 난소의 악성 종양이 생겼다. 헝그리와 훌리시로 고집부린 스티브 잡스. 아내와 친구들은 경악했다. 의사의 강력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가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또 선불이와 채식주의 영혼에 물든 결과다. 잡스는 2004년 췌장에 생긴 신경내부 및 종양을 발견했다. 시한부 선고. 방사정치는 항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절제술로 원칙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스스로 받지 않으렸을까? 모든 것을 그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마법적인 사고방식이 암에 통했을까? 왜 그래도 늦게 메멘토 머리를 깨쳤을까? 스테이 헝그리, 항상 갈망하라. 스테이 푸리시 외쳤다. 두고두고 해제되는 명령설이다. 하지만 적어도 건강에 관한 한 그의 연설은 들렸다. 첨단 의학이 권하는 수술과 치료를 거부하고 극단적인 식이요법과 대체요법에 집착했다. 왜 자신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는 식이요법으로 스테이 헝그리, 젊은 시절에 인도를 여행하면서 금식으로 몸을 정화하면서 성체와 항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철저한 금식의 계명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왜 자신의 건강에 밥으로 머물렀을까? 그는 대체요법으로 스테이 폴리시, 엄격한 채식주의를 기본으로 한 희한한 관리요법과 약수요법에 매달렸다. 자연치료 클리닉에 다니며 유기농 채소를 먹고 주스로 끼니를 때우고 효험이 좋다는 특정한 물만 골라 마셨다. 의사가 권하는 위세척은 넌들이 내면서 대체협에 시키는 장세척은 거부거분 따랐다. 몸을 정화시키는 명상술과 심령술도 그대로 맺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솔직하다 못해 직설적이었다. 오랜 투병으로 우울증이 생겼지만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것은 거부했다. 암이나 공경 때문에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들 때 그것을 감추는 것은 가짜 삶을 사는 겁니다. 첨단 기술은 그렇게 잘 활용한 그가 현대학은 그리도 믿지 않았을까? 그는 우울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울고 한탄하고 소리 질렀다. 그 배운 명성은 통증을 이기지 못한 셈이다. 잠스는 짜증 마지막 페이지에도 메멘토 머리를 언급했다. 조금은 그냥 저는 스위치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딸까 누르면 꺼져버리는 거죠. 정말 그랬다. 맥킨토시와 아이폰으로 세계적인 혁신의 전원을 켰던 그다. 2012년 10월 그의 아슬아슬한 생명을 지탱하던 전원이 꺼졌다. 딸까 향년 56세 신경 내분비 종양 신경계와 내분비 조직이 뭉쳐서 주로 췌장, 위, 소장, 대장, 허파에서 발견이 되어진다. 신경 내분비 암과 비슷한 경계성 종양으로 유암종 또 카르시노이드 종양으로도 한다. 증식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가 다른 종류로 전이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허폐가 부르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가정력 흡연, 위염, 빈혈, 전이가 없다면 수술을 간단하게 종양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살 수가 있는 게 엘리자베스 테일러, 자신의 장례식에도 지극한 엘리자베스 테일러.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장례식에 지각할 수 있을까?
2011년 3월 2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공원묘지에 저문객들은 예정된 오후 2시 정각의 장례식을 시작한다는 희한한 말을 들었다. 거인이 15분쯤 늦을 것이라고 알려져 왔던 것이다. 미국 화신이라 청정받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자신의 장례식에도 일부러 지가하는 배짱을 부렸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강심장을 자랑했다. 웬만한 일은 겁을 내거나 부끄러움을 타지 않고 바로 지르는 대담한 성깔이다. 12살 아역 시절부터 본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를 썼다. 15살의 매니저였던 어머니가 협상에 밀리면 딸이 제작사에 임원까지 몰아세웠다. 1984년 마이클 잭슨이 생일 축하로 초대한 VI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나가버리기로 했다. 나처럼 유명한 스타는 절대로 싸우려 자석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을 쓴데도 강심장이었다. 1979년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어린이 에이즈를 치료하는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기증품도 단숨에 팔아버렸다. 두 번 결혼하고 2번 이혼했던 리처드 버튼이 세상에서 가장스러운 여인이 지내야 한다고 선물한 테일러 버튼 다이아몬드다. 그녀가 $1억 넘게 간직했던 최고의 장신구들은 이런 식으로 팔려나갔다. 자신의 약점도 스스럼 없이 드러냈다. 1983년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을 받자 거리낌 없이 스스로 재활센터에 들어갔다. 약물 중독을 감추고 부인하던 애쓰던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녀를 따라서 커밍아웃을 선회했다. 영화 자이언트에서 같이 주연을 얻었던 로 허드슨이 1995년 에이즈로 죽자 노화도 자연스럽게 즐겼다. 굳이 화장을 더 한다거나 화장을 떨며 나이든 외모를 검지려 들지 않았다. 얼굴에 핀 주름마저 당당하게 아름다운 노화였다. 자신을 쓰는 것은 오늘 포기하고 어제로 뛰어드는 행위라며 깜짝 놀랄 만큼 수많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정작 테일러만큼 자주 또 크게 아팠던 스타도 드물 것이다. 어릴 때 말타하는 연기를 하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 평생 진통제에 시달렸다. 강심장 그녀는 결국 심장이 부었다. 만성 우렬성 심부전이다. 문 남성들을 심쿵하게 만든 세계의 여인이 2012년 79세의 심쿵으로 쓰러져 더 이상 심쿵이 없는 세계로 떠났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7명의 남자와 8번 결혼하고 8번 이혼했다. 그들을 사랑에 굶주렸을까?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자. 나는 평생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아왔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그것뿐이었어요. 버튼은 강심장 그녀에게 유일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남자였다. 심부전. 심장구조에 이상이 생겨서 혈액을 돌고 금방 운동력이 그래서 심장혈관 질환, 심장근육, 심장판막, 고혈압이 주요 원인이다. 합병증이나 부정맥이 나타나고 심하면은 뇌졸중이나 급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심부전이다. 정리가 잘 됐네. 에이즈의 방아쇠를 당기고 죽은 프레디 머큐리. 철부지 보헤미안에 울먹였다. 엄마 방금 사람을 죽였어요. 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죠. 그는 죽었어요. 20대 청년 프레디 머큐리가 이끄는 록밴드 퀸 1975년에 발표한 보헤미안 랩소디다. 누굴 죽인 걸까? 사람을 죽인 철부지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인생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살인으로 인생을 망쳐버린 기분은 어떤 느낌일까? 평범하지 않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걸까? 사실 그는 일찌감치 그런 기미를 보였다. 동성애자라는 뜻을 슬쩍 내어치는 록밴드 이름을 끝까지 고집했다. 긴 머리, 또 검은 매니큐어. 10년 뒤쯤 에이즈로 진단받았을 때 그런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을까? 맙소사. 노래 그대로 1991년 보헤미안은 현실을 마주하고 팬은 뒤로 한 지에 떠났다. 보헤미안은 한 발로 꺼내는 방아쇠를 그렇게 좋아했을까? 후천 면역결핍증 에이즈. 그래서 HIV에 감염돼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열이나고 두통이 생기면 목이 아프고 임파선이 커진다. 사소해 보이는 초기 증상이 지나면은 면역 기능이 갑자기 떨어져
폐렴이나 결핵 같은 질환에 쉽게 무너진다. 지루해서 두 번 죽는 짓은 못하게 되는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밤 무렵에 엘고 부근 사막에서 엄청난 인공 폭발이 일어났다. TNT 2만 톤을 한꺼번에 터뜨린 그 같은 위력은 버섯구름이 12km 높이로 치솟게 만들었다. 이렇게 미국이 처음 원자 폭탄을 실험한 트리니티 작전이다. 작전에 참여한 리처드 파이만은 그의 역사적인 정면을 맨눈으로 보고 싶었다. 거리 16km 있는 관제본부에서 보안경을 쓰고도 고개를 못 든 채 후폭풍에 시달릴 바에는 차라리 멀리서 맨눈으로 보는 게 낫다는 계산이다. 한 달 뒤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린 반면에 파이만은 별다른 심리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폭탄의 위력과 그 비회는 이미 다 계산해 둔 것이다. 성공했다고 자축하던 과학자들이 갑자기 반행 모드에 돌입해 공상 떠는 모습이 도리어 어색해 보였다. 실은 그들이 자축한 때 파인만은 한 구석에 먼저 공상을 떨고 있었다. 평소의 계산이 워낙 빨랐기에 원포고 죄책감도 먼저 계산한 덕이다. 파인만은 계산이 너무 빨랐다. 유명해지면 괜찮을 것 같다. 노벨상을 받지 않으려 했다가 그거 보면 더 유명해질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 끝에 마지못해 노벨상을 받았다. 두 번째 부인이 제출한 이혼 사유는 남편이 항상 계산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머릿속에 미적분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차를 운전할 때 거실에 앉아있을 때 침대에 누울 때도 미적분을 합니다. 행복을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방사선이 계속 쌓인 탓일까? 1980년 우주방구석 챌린저가 10번째 임무를 띄고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하면서 대원 7명이 모두 희생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집한 조사위원회에서 파이만은 작은 고무링으로 빚어진 엄청난 사고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암세포는 허파와 간으로 번졌고 림프종으로 이어졌다. 수금을 떼낸 8년 뒤에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향년 69세 파인만은 1945년 원자폭탄 실험 장면을 맨눈으로 본 유일한 사람이란 자랑. 심할 것 같으면 병실에서도 파인만은 농담과 장난을 그치지 않았다. 두 번 찍는 것은 정말 못해 먹겠네. 너무 지루해. 육종암. 뼈 같은 딱딱한 조직이 연골, 근육, 신경, 지방, 부드러운 조직에 악성정형이 생겨나는 질환이다. 골육종이라고도 한다. 골육종.